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스마트폰 화면을 켰는데 밤새 쏟아진 이메일 수십 통에 막 전 세계에서 터져 나온 각종 뉴스 알림, 그리고 당장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리스트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네, 진짜 아침부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죠. 맞아요. 마치 그 수백 개의 경고등이 묻힌 듯이 깜빡이는 비행기 조종석에 내가 뚝 떨어졌는데, 정작 조종관을 어떻게 당겨야 할지 전혀 모르는 엄청 아찔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이 거의 나노초 단위로 쪼개져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이니까요. 네, 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은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사실 그 무력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해부해볼 핵심입니다. 아, 핵심이요? 네, 개인의 내밀한 감정 상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농업이나 기술 혁신 같은 전 지구적인 거시 시스템까지 다루려고 하거든요. 와, 스펙트럼이 진짜 넓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압도당하지 않고 다시 조종관을 꽉 쥘 수 있을지 일종의 복잡한 현대사회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생존 가이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사실 이 거대한 실타래의 첫 매듭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좀 막막하긴 한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마주한 외부 세계의 문제가 아무리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해결의 통제권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내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태도죠. 괴테가 남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하나 있는데요. 오, 괴테요. 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오만함이나 허영심이 인간의 가장 큰 결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회생활하면서 좀 겸손해야 한다, 너무 나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배우니까요. 네, 그런데 진정으로 파괴적인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보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오만한 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자신의 능력을 좀 낮춰서 말하는 게 미덕으로 포장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파괴적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짜 한계를 시험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아,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내가 내 능력을 100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해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그 100을 증명해내야 하는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실패했을 때 타격도 엄청 크고요. 아하,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해. 한 50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무리해서 도전할 필요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으니까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무서운 함정이네요. 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정직하고 정확한 자기평가 없이는 내면의 통제력을 지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아, 과소평가는 겸손이 아니라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핑계일 수 있다는 거군요. 내 능력의 현주소를 똑바로 직시하는 게 통제력의 첫걸음이다. 참 와닿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죠. 근데 내면의 통제력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아주 골칫거리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걱정이라는 감정이에요. 아, 걱정. 누구나 달고 사는 거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방송 준비하시면서 뭔가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하하, 당연하죠. 저도 아침에 스튜디오로 오면서 차가 막혀서 늦으면 어쩌지 하고 속을 꽤 태웠습니다. 거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니까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의 심리를 다룬 내용들을 보면 아이들은 이 걱정이라는 감정을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삶의 기본 조건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왜 유독 이 감정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휩쓸리는 걸까요? 그건 뇌의 발달 과정과 감정의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특히 뇌의 감정조절센터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기에는 불안이나 걱정이 마치 자신을 향해 덮쳐오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느껴지거든요. 쓰나미요? 진짜 압도적이겠네요. 네,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언가를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의지조차 생기지 않죠.
그저 눈을 질끈 감고 파도가 지나가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패턴이 굳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번 탐구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걱정은 마치 매일 아침 우리 스마트폰 메일함에 무단으로 쏟아지는 스팸 메일과 같다는 겁니다. 오, 스팸 메일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스팸 메일이 도착하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순 없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죠. 네, 문득 불안감이 드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스팸 메일을 클릭해서 읽고 그 안에 있는 피싱 링크를 누를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이성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조금 더 파고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보통 감정과 행동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오류를 참 자주 범합니다. 아, 감정과 행동을 묶는다. 어떤 식이죠?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기분이 든다는 감정적 상태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그 행동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저도 좀 그러는 것 같은데요. 불안하면 계속 그 생각만 파고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둘은 명확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스팸 메일의 제목이 아무리 자극적이어도 우리가 열어보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걱정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몰두하는 행동을 의지력을 발휘해 차단하는 겁니다. 그냥 관심을 안 줘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결국 걱정이라는 감정 자체도 영양분을 잃고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되거든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의지력이라는 게 무한한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처럼 닳아 없어지죠. 네, 우리가 피로에 짓눌리고 막 방전되었을 때 이 스팸 필터링 시스템이 가장 먼저 고장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충전의 시간, 즉 나만의 시간인데 현대인들은 유독 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걸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네, 소파에 좀 누워 있으면서도 밀린 업무 해야 하는데 남들은 지금 자기 개발하고 있을 텐데 하면서 끝없이 자책하거든요. 그건 과도하게 연결된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일종의 강박증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노초 단위로 정보가 오가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항상 카톡 올리고 메일 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나만의 시간은 완전히 지치고 병들어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 버틸 수 없을 때 마지못해 꺼내드는 최후의 비상약쯤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아, 예방약이 아니라 비상약이 되어버렸군요. 맞습니다. 휴식을 현실 도피나 게으름과 엮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생존 가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나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인지적, 감정적 스팸 필터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유지보수 작업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약간 참을성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 조급함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뭐 지구 반대편의 물건이 내일 아침 내 문 앞에 도착하는 세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게 되죠. 그렇죠. 로딩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다들 못 견디잖아요. 맞아요.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 바로 창 닫아버리고 포기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이나 진정한 성장은 절대 하룻밤 새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정확합니다. 성공은 단순히 강렬하게 원한다고 해서 즉각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루함과 지연을 견뎌내는 인내심을 길러야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인내심. 요즘 진짜 찾기 힘든 단어네요. 네. 기술이 우리의 시간을 나노초 단위로 통제하려 드는 이 속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기다림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전 사실 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전술이라는 군사 용어가 등장하는 게 처음에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전술이라고 하면 보통 전쟁터를 떠올리니까요. 네, 전술이라고 하면 막 적의 참호를 뚫고 들어가는 치밀하고 엄청 공격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마트 계산대줄에서 앞 사람을 기다리거나 중요한 프로젝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멍한 시간에 전술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붙이는 게 맞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군사학에서 전략이 전쟁의 큰 그림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면 전술은 당장 눈앞의 진흙탕 속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현장의 문제입니다. 아, 현장의 대처 능력이군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기다림 역시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현장의 변수죠. 여기서의 전술이란 그 대기 시간을 마법처럼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기다림이라는 불가피한 틈새를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능동적인 대응을 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시간 속에서 수동적으로 막 짜증만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역이용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관점을 전환하는 전술이죠. 멍하니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대신에 그 틈새의 시간을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엉켜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립하거나 오늘 하루의 패턴을 성찰하는 도약대로 쓰는 겁니다. 도약대, 와, 표현 좋네요. 네, 시간의 주인이 기술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선언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인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내 성장의 도약대로 만들어버린다. 이거 정말 짜릿한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시야를 우리 내면에서 외부로 조금 넓혀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걱정을 통제하고 기다림을 전술로 승화시키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내면의 욕구와 속도만 중시하는 태도를 그냥 방치하면 그것은 결국 타인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특권 의식으로 변질되거든요. 특권 의식이요? 네. 현대사회의 스포츠 팬덤 문화가 이 현상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렌즈 역할을 하죠. 잠깐. 스포츠 팬덤이요. 팬들은 팀을 열렬히 응원하고 비싼 티켓이나 굿즈를 사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철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팬들이 선수에게 화려한 플레이와 확실한 팬 서비스를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일종의 거래로 착각하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거래로 착각한다고요? 네. 물론 팬들은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선수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팬덤,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깊은 관계는 일방적인 소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 상호작용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친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힘들 때 위로받기만 원하고 정작 상대방의 어려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진짜 친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절대 아니죠. 손절각이죠, 그건. 맞아요. 팬과 선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수가 프로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 팬들 역시 건강한 응원 문화와 존중이라는 상언하는 의무를 져야 하는 거죠. 권리에는 언제나 의무가 따른다. 진짜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네요. 그렇죠. 저는 이 일방적인 요구와 섣부른 판단이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으로 한번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직장, 아주 흥미로운 무대네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일터에서 우리는 모두 약간 어설픈 아마추어 심리학자 형세를 하고 있지 않나요? 아, 동료나 부하 직원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내 멋대로 막 진단하려 드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김 대리가 마감 기한을 2번이나 어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관리자는 김 대리를 불러서 김 대리는 보아니 성격 자체가 좀 게으르고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아? 프로의식이 없어.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의 본성이나 성격으로 딱 규정해버리는 거네요. 네, 이게 왜 최악의 대화 방식인지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죠. 그건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인격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인격 모독이 되는 거군요. 네, 사람의 성격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아주 복잡한 정체성의 핵심이거든요. 누군가가 당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성격을 뜯어 고쳐라 이렇게 요구하면 뇌는 이것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위협으로요? 네, 그래서 즉각적인 방어기제를 작동시키죠. 막 변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변화는커녕 관계만 파탄나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관리자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 아마추어 심리학자 가운을 벗어던지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죠? 아주 건조하고 객관적인 관찰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관찰자요? 네, 성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요? 김 대리는 게을러 이게 아니라 김 대리 이번 달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2번 넘겼습니다. 이 행동이 우리 팀 전체 일정에 어떤 차질을 줬는지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앞으로 이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와, 완전히 다르네요. 성격은 바꾸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특정한 행동 패턴을 수정하는 것은 사람이 훨씬 수용하기 쉽고 또 실천 가능하니까요.
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네요. 진짜 인격적인 모독 없이 문제만 딱 잘라내서 수술하는 느낌이에요. 결국 직장에서 통제력을 잃지 않고 감정 소모를 줄이는 핵심은 불투명한 짐작이 아니라 행동 중심의 명확성을 확립하는 것에 있군요. 네,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평가 기준과 피드백이 투명하고 명확해야만 불필요한 방어 기제 없이 조직 전체가 하나로 굴러갈 테니까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명확성은 곧 신뢰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죠. 자신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조직에서는 리더가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제시해도 불신과 냉소만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깊숙한 자아 성찰에서 출발해서 감정과 시간을 통제하는 내면의 전술을 거치고 직장과 같은 조직 내의 명확한 상호작용까지 스펙트럼을 넓혀왔잖아요. 네, 꽤 멀리 왔죠. 이제 우리의 시야를 카메라 줌아웃하듯이 최대로 쫙 당겨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거대한 전 지구적 시스템의 문제들로 확장해 볼 차례입니다. 아, 거시적인 관점이군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개인의 내면과 조직의 문제를 다루던 우리의 그 통제력이 기후변화나 인구 폭발, 기술 혁신 같은 거시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사회 문제 앞에서도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스케일이 확 커졌네요. 네, 도대체 무엇을 무기로 이 혼돈의 세계를 탐색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도 기후변화나 AI 기술 같은 뉴스를 보면 아까 말한 비행기 조종석의 수백 개 버튼을 보는 것처럼 눈앞이 몽해지거든요. 우리가 대체 무슨 수로 그걸 다 이해하고 통제합니까? 바로 그 막막함을 뚫고 나갈 렌즈로 수학적 소양이라는 도구를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수학이요? 막 미적분이나 루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지금 벌써 수학이라는 단어 듣자마자 심박수가 쫙 올라가고 식은땀이라는 스팸 메일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소양은 칠판 앞에 나가서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런 기술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어떤 거죠? 세상을 구성하는 복잡한 변수들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방식 자체를 의미합니다. 영화 매트릭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트릭스 알죠. 주인공 네오가 각성하고 나면 눈앞의 벽이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녹색 숫자와 코드의 흐름으로 쫙 보이잖아요. 네, 그 유명한 장면이죠.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현상에 속지 않고 그 이면을 무지기는 데이터, 인과관계,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정량화하고 추론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소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사회 현상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막 자극적인 감정적 슬로건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린 구조와 논리라는 매트릭스 코드를 들여다보는 힘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거 완전 슈퍼파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엄청난 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쉬워줄 수 있을까요? 그 매트릭스 코드를 볼 수 있는 안경을요? 아주 뜻밖의 하지만 매우 강력한 훈련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다문화 경험입니다. 네, 수학적 패턴 인식 능력을 키우는데 다문화 경험이요? 아니, 다른 나라 전통 요리인 타코를 먹고 멕시코 전통 모자를 한번 써보는 게 도대체 수학적 사고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 둘은 약간 너무 동떨어져 보이는데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둘을 연결하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들여다보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기대되는데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신이 속한 문화와 사회적 규칙을 마치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처럼 그냥 흡수해버립니다. 우리 동네의 관습이 곧 세상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 거죠. 어릴 땐 다 그렇죠. 내 세상이 전부니까. 네. 그런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밥을 먹고 인사하고 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경험하게 되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머릿속에 있던 절대 불변의 정답이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확 깨닫게 되겠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언제든 다르게 조합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의 결합일 뿐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우치게 되죠. 와, 상수가 아니라 변수들의 결합이다. 네. 기존의 전통과 인습이라는 꽉 막힌 틀에서 벗어나서 낯선 변수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로운 패턴으로 융합해내는 능력. 이것이 다문화 경험이 아이들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창의성이자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수학적 사고의 본질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진짜 놀라운 연결이네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해외로 이주하지 않더라도 주말에 열리는 낯선 지역 축제를 탐험하거나 처음 보는 외국식 재료로 함께 요리를 해보는 일상적 탐험만으로도 아이들 뇌의 기본 설정을 깨부수는 엄청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대단하네요. 편견이라는 탑재들을 깨부수고 세상을 다변수로 이루어진 열린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장착한 이 매트릭스 안경을 끼고 현실 세계의 가장 무겁고 복잡한 문제 하나를 정면으로 바라봅시다. 어떤 문제죠? 예를 들어 기술과 농업의 결합 같은 아주 뜨거운 이슈. 아주 훌륭한 테스트베드네요. 새로운 기술 혁신, 예컨대 농업에 대대적으로 도입되는 유전자 조작이나 대규모 인공지능 농기계, 혹은 에너지 분야의 원자력 같은 이슈들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통 둘 중 하나죠. 와, 인류를 구원할 기적의 기술이다 하면서 맹신하거나 아니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는 악마의 장난이다 하면서 극도로 혐오하거나요. 극단으로 나뉘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아주 분명히 선을 하나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특정 기술이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저희가 짚고 넘어가려는 핵심은 이런 거대한 이슈를 대할 때 감정적 양극화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변수를 평가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한 수학적 비판 사고를 제대로 가동해 볼 시간이죠.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모든 신기술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네,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었죠. 어떤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친환경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생산 단가를 확 높이거나 예기치 못한 인류 건강의 위협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분명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새로운 하이테크 일자리를 수십만 개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소멸시키기도 하죠. 고용 패턴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력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 동화책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가 엄청 복잡하게 얽힌 청구서라는 거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분야를 보면 이 복잡성이 진짜 극에 달합니다. 농업은 인류를 한 곳에 정착시켜서 문명을 탄생시킨 수천 년 된 가장 오래된 산업이잖아요. 인간 생존의 근간이죠. 그런데 지금 그 농업이 기후위기, 극심한 물 부족, 토양의 황폐화,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 인구는 멈추지 않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더 적고 척박해진 땅에서 더 적은 물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아주 극단적인 딜레마 상황입니다. 진짜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술을 전면 거부하고 과거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기술에만 의존해서 환경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앞서 배운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어야 하겠네요. 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죠. 거짓된 겸손으로 방관하지 않고 내면의 통제력을 딱 쥐는 것. 막 쏟아지는 감정적 스팸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팩트를 보는 것. 그리고 편견이라는 디폴트 값을 깨고 세상을 다변수 방정식으로 읽어내는 그 비판적 사고. 이 모든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만 인류를 먹여 살리면서도 지구의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좁은 바늘구멍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혼돈의 세계에서 압도당하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긴 탐구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숨가쁘고 방대한 여정이었죠? 하지만 처음 던졌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아주 정교한 하나의 궤적을 그리며 쫙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이었죠. 네, 괴테의 조언에서 출발해서 실패가 두려워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심리적 방어막을 걷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덮쳐오는 걱정이라는 감정을 의지의 힘으로 필터링하는 법을 알게 되었죠. 또 모든 것이 즉각적인 현대사회의 조급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 기다림과 지연의 틈새를 창의성의 도약대로 밟고 올라서는 전술적 태도도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내면의 기초를 아주 탄탄히 다진 셈이죠. 네. 그리고 그 단단해진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특권 의식을 버리고 권리와 의무의 건강한 균형을 잡는 법을 살폈습니다.
직장에서는 섣부른 아마추어 심리 진단을 멈추고 눈에 보이는 행동 중심의 명확하고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조직에서의 생존법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문화적 경험을 통해 뇌의 편견을 딱 부수고 수학적 비판 사고라는 매트릭스 안경을 낀 채 농업과 기술 혁신이라는 거시적인 딜레마를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법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행기 조종석의 수백 개 버튼 앞에서 무력하게 막 얼어붙어 있는 승객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변수들 사이의 패턴을 읽고 무엇이 진짜 눌러야 할 스위치인지 구분할 수 있는 단단한 통제력을 손에 쥔 어엿한 조종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로질러 온 이 수많은 통찰들을 하나로 응집시키면서 저는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하지만 아주 강력한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지며 제 역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생각거리죠? 우리가 앞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두 가지 핵심 도구가 있었죠. 기다림을 성찰의 시간으로 바꾸어내는 전술, 그리고 거대한 사회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수학적 비판 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리가 항상 죄책감을 느끼며 회피하려 했던 휴식, 바로 그 나만의 시간에 적용해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와, 거시경제나 기후변화를 분석하던 그 날카로운 비판적 렌즈를 나 자신의 피로도와 휴식 시간으로 돌린다는 거군요. 굉장히 신선한데요. 네, 늘 소파에 누워서 쉬면 안 되는데 하고 막연한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스팸 메일에 시달리는 대신에 나 스스로를 하나의 아주 복잡한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시스템으로요? 나의 에너지가 어느 시간대에 가장 급격히 고갈되는가? 넷플릭스를 3시간 보는 것과 공원을 30분 산책하는 것 중 무엇이 내 인지적 스팸 필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재부팅시키는가? 이런 나의 피로도와 회복의 변수들을 아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죄책감이 끼어들 틈조차 없는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충전의 전술을 마치 나만의 고유한 수학 공식처럼 스스로 발명해내는 겁니다. 거대한 시스템에 그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휴식마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완벽히 지배하는 경지.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내면의 통제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궁극의 생존법이 아닐까요? 휴식을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내 삶을 최적화하기 위한 치밀한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기획으로 격상시켜라. 와,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당장 오늘 밤부터 방구석 심리학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는 날카로운 전략가가 되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네,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노초 단위로 당신의 신경을 막 긁어대고 조급함을 강요하더라도 그 폭포수 같은 외부의 자극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을 통제권은 오직 조종석에 앉은 당신 자신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통제권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치열하게 나눈 이 다양한 관점들이 내일 아침 당신이 마주할 아주 복잡한 일상 속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만의 날카로운 전술로 든든하게 무장하고 삶의 변수들을 아주 멋지게 통제해내는 주도적인 내일이 되기를 굳게 응원하겠습니다. 깊고 치열했던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